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그 많은 청중들이 계시다는 게 되게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아마 쭉 보셨겠지만 그 세션 1과 2에서 좋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의력을 가진 전문가들의 강연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융합교육을 위해서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어떤 교사들의 열이 있는 그 강연이 감명 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그 최미루 학생인가요? 제가 역사학대를 그 시험을 낸 입장에서 제가 역사의 소통을 물었지만 실제로 역사라는 것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가 기대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통해서 인간의 소통까지 나갔으면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그 미루 학생의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획했던 이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학생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지식보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까지도 통찰하고 있었다는 게 되게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학교 교육을 잘 하신 분들이 아니라 뭐 왕따나 뭐 루저 이런 분들이 전문가로서 이제 창의 교육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럼 우리 학교 교육은 뭐가 잘못된 것인가 이제 그런 한번 고민도 들게 하는 그런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길게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게 세션 3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린 사회에 잘 적응해서 편안히 있는 것보다는 이 빠른 변화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하고 남과 차별화를 가지는가, 그런 창의력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표 중 하나로서 창의 인재 육성이라는 것이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의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창의력의 요소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실제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 지식이. 그다음 문제 해결력이 있어야 되고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호기심과 흥미 그리고 그거를 통한 몰입입니다. 근데 그 몰입 과정에서 그 개방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융합교육이라는 것의 융합은 그 창의력의 요소인 개방과 개방성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융합에 대해서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융합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이화성 장학관님께 한번 그 융합교육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그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 답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생각했던 부분들을 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또 현장에서 오신 선생님들께서 두루두루 굉장히 잘 짚어주셨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획을 하신 이 포럼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융합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과목 간이나 학제 간 융합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스팀 교육, 또 아까 청심에서 하시는 확장 교육 이런 것들이 뭐 과목 간 융합 또는 학제 간 융합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그 소통을 통한 융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연극 수업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서울시 교육청이 강조하고 있는 토론 수업, 뭐 프로젝트 수업 이런 것들이 학생 간의 어떤 또 학생과 학생 간의 또 교사와 교사 간의 또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을 통한 융합 이런 것들이 또 두 번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학생 또는 뭐 교사든지 그 인간이 내면화해서 이루어지는 융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들으면서 제 생각에는 인간은 누구나 창의적인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우리가 잘못된 그 교육이나 여러 가지 그 환경에 따라서 이 창의성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창의성을 잘 발현시키려면 우리 교육이 지금 현재는 집어넣는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어 교육으로 생각하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중에 저희가 시험을 보더라도 또 평가를 보더라도 주로 듣고 읽고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앞으로는 그거보다는 말하고 쓰는 교육을 좀 더 비중을 높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듣고 읽고 이것을 한번 생각해서 다시 말하고 쓰려면 우리 뇌 속에서 인간의 전체적인 그 전인적으로 융합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융합의 방식은 그 자신이 알고 있고 배운 것들을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주는 그래서 뭔가 표현하게 하는 그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쓰기도 되고 연극도 되고 토론도 되겠지만 무엇보다 그런 식의 교육이 많이 일어나야만 학생 각자 안에서의 융합이 내면화를 통해서 잘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이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발표를 안 하신 그 청신국제중고등학교에 계시는 김정석 선생님께도 한번 그 융합교육의 개념, 근데 그 최영균 선생님에 비해서는 상당히 인기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박수 받으셨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네, 저는 인기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융합교육을 아까 많은 어떤 선생님들이 다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융합은 A와 B가 더해지면 C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A와 B가 더해져서 A, B 또는 뭐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융합적 교육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체적으로 보면 확장을 통해서 어떤 그런 내용의 심화 아니면 어떤 그런 접점을 통한 어떤 그런 뭡니까 영역 간 소재 간의 어떤 공통점의 어떤 그런 하는 영역을 단편적으로 합하기는 것보다는 새로운 뭔가 그 융합이 되어져서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병합이나 혼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학에서 이야기할 때 단순히 대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거기서 새로운 가치가 또는 새로운 영역의 어떤 내용이 새롭게 창출될 때만이 우리가 융합 교육의 어떤 그런 본뜻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소재, 우리가 사실은 교과 경계에서 그런 하나의 공통점을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교사들이 어떤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에서 오셨으니까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같이 준비한다면 앞으로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데 많은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저도 좀 이제 오기 전까지 융합이라는 개념이 좀 막연했었는데 오히려 세션 1에 창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뭔가 명확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야기가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아마 예전에는 자기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것의 창출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이 가지지 못한 전문 지식과의 이제 결합을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전문성을 보강하고 또 새로운 전문성이나 창의성을 찾아가는 그러한 어떤 그 과정이 융합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어떤 기존의 경계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그 도전 이것이 융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안 가던 길을 가기 위한 소통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김정석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지식과 전문 지식이 더해져서 새로운 어떤 지식의 창출 뭐 이러한 부분들의 의미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합교육이라는 것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여기에서 오늘 발표하신 선생님들의 이제 수업을 보면서 융합교육이라는 것이 그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숙련되고 많은 실험을 통해서 좋은 어떤 그 나름의 어떤 틀을 잡으셨겠지만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합교육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것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최영균 선생님께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발표가 길었나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저희는 굉장히 편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상 과목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어라는 과목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이 그런 융합교육을 하기에 유리한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계열의 전문교과의 뭐 세계문제라든가 한국의 현대사회라든가 이런 과목 이름 자체에서부터 느껴지는 융합적인 성격을 띤 그런 수업을 해도 무방한 여러 가지 교육과정들이 구비되어 있죠. 그렇지만 일반 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아마 교육과정상 그 과목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지기에 어려운 요소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반 학교에 있을 때와 성심으로 와서 여기서 사실 수업하면서는 그런 면에서는 제약이 좀 덜한 편이죠. 그러니까 아까 김정숙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의 시간 문제가 사실 많이 작용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성심이 하고 있는 노력들이 다른 일반 학교에 다 퍼진다면 뭐 좋겠지만 사실 저희는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거고요. 다른 일선 선생님들은 아마 그런 면이 교육과정상의 어떤 과목, 내가 이 과목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그리고 뭐 말씀하시겠지만 대학 입시도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근데 한국 입시는 다행스럽게 지금 많이 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수업을 해도 그 수업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가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식의 변화가 많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길었네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정 선생님께서는. 우선 저는 일반 학교라서 특히 중학교라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교과서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도라 그러죠. 다 맞춰야 된다는 부담감. 그다음에 이제 연극을 수업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다 보면 일단 교실이 시끄럽게 되죠. 그래서 옆반에게 죄송하게 되고 평가 문제가 있죠. 1년 내내 연극을 하면 과연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건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은 그걸 하면서 이제 지금의 모형을 만들어낸 건데요. 우선 교과 간의 어떤 시수 이거는 타교과하고 일단 회의를 합니다. 같은 학년 선생님들 특히 도덕과 뭐 기술가정과 기타 유사한 내용이 겹쳐지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과감하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이를테면 뭐 세계사 부분에 민주시민 뭐 그 사회 형성 과정은 도덕과에서 한다면 우리가 여기 역사적인 부분은 어떻게 다루겠다.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을 축소를 시키는 거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교실이 시끄럽다거나 이런 경우는 교과 교실을 활용한다든지 그 도서실이나 아니면 과학실이나 이렇게 빈 시간을 옮겨 다니면서 학교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교과 교실이 확보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학년별로 교사들이 교무실을 구성하는 연구 공간.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 해결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간이 마련되는 거. 교실이 특별 교실이나 아니면 교과 교실 마련되는 거. 그다음에 평가 문제는 저는 1년 내내 논술형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그걸 객관식으로 평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교육 목표를 정하고 평가를 목표에 따라서 하게 되기 때문에 애초에 연극으로 수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주지적인 내용과 정서적인 내용과 태도면에 모든 것을 객관식으로 얻어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걸 논술로서 풀어내게 하는데 처음에 그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의아해하셨고 뭐 학원을 가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점차 학생들은 굉장히 쉽게 적응을 했고요. 그래서 한 2년을 그 2학년에서 3학년까지 이렇게 2년 동안 그 학습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 공부가 굉장히 쉽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그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첫 해에는 논술이 있었거든요. 서술형이. 근데 굉장히 성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여러 가지 평가 문제에 있어서 오해도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 서성훈 선생님. 네, 우선 그 다른 수업과 다르게 저희는 그 정규 교과나 방과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25명의 학생들을 데리고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거든요. 지금 대부분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융합인재 교육, 스팀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규 교육 과정에서
팀티칭을 통해서 몇 명의 선생님들이 합쳐가지고 팀을 이뤄서 정규 수업 시간에 수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처음에 고려를 하다가 저희는 우선 중장기이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학급에 소속된 게 아니라 여러 동아리에 소속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서 따로 이렇게 방과후라든가 체험학습 그런 것을 잡는 그런 틀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체계가 잡혀서 많이 좀 좋아진 편이고요. 부의 미래를 썼던 엘빈 토플러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는 시속 100km로 변하는데 학교는 시속 10km로 변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최근 몇 년 동안에 학교에서도 100km 또는 뭐 성신 같은 경우는 한 200km 정도 달리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변해야지 학생들이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생님들을 7명의 팀을 구성하는 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선생님들도 지금 아시다시피 예전보다 학생 수는 많이 줄었는데 선생님들의 업무가 결코 줄진 않았거든요.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뭐 이렇게 학교 끝나고 남아서서 또는 뭐 방학 중에도 이제 불러가지고 같이 했던 게 가장 힘들었는데 가끔 맛있는 것도 사드려야 되고 예, 식사도 좀 하고 이래야 되긴 했지만 그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학생들이 25명이나 모이다 보니까는 이 학생들이 정말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한 동아리에서 하나의 연구 주제를 가지고 5명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무임승차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25명이나 되는 요즘에 아시다시피 제일 바쁜 사람이 고등학생들이거든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아침에 6시, 7시에 일어나서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를 하다 잡니다. 그런 친구들을 따로 모아서 또 무임승차나 이런 효과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개별할 수 있다라는, 개별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가장 많이 고생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융합이 되는 걸까? 융합으로 애들이 변하는 걸까라는 걸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끝나고 난 뒤에 소감이나 이런 걸 들어봤을 때는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예, 또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움직이는 게 괜히 하는 건 아니고 선생님들을 괴롭히한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창의력이라는 거는 청소년 시기부터 장년이 될 때까지 그 지식과 경험의 총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위할 수 있고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네,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학교가 뭐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아져서 학교가 점차 변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융합교육이 하나의 유행인가, 이 시대에 그냥 단순히 스쳐가는, 작년에 이거 주제를 보니까 통섭이더라고요. 그래서 통섭과 융합은 또 다른, 그러니까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융합이 과연 그 단순한 유행일지, 아니면 계속 아까 서울대 교수님께서는 융합은 계속적인 생명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저도 오기 전까지는 이게 시대적 유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와서 들으니까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뿐 계속 이 융합이라는 부분은 창의력과 관련해서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합교육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 아니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한영희 장학관님께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융합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융합교육을 논의하면서 소통 능력 매우 중요하다는 오늘 그렇게 강조가 되고 했던 부분인데 같은 경기도 내에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나요? 예, 감사하고요. 오늘 사실 이 포럼은 교과부라든가 또는 뭐 교육청 차원에서 주관해야 할 이럴 자리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 국제청심학원에서 이 정말 나라에서 할 일을, 국가에서 할 일을 교육청에서 대신해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드리면서 오늘 이 포럼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창의인재, 융합인재 하면 대표적인 사람 하면 스티브 잡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한 얘기 중에 내 상상력의 온천은 내가 학교에서 배운 IT 그리고 인문학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의 융합교육이 현재 스팀 교육이 교과부 주도로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보면 거의 과학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과학 중심의
뭐 융합교육, 뭐 융합과학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인문학의 그동안 실종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과학뿐만 아니라 역사하신 분, 국문학 하신 분, 또 예술 분야 다방면에 종사하시는 분들 해서 스팀 교육의 방향이, 융합 교육의 방향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 인문적 그 교양을 바탕으로 해서 이과적인 특성, 거기다 플러스 예술적 감수성이나 예술적인 그 표현 능력,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되는 교육이 아닌가. 그런 방향으로 융합 교육에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주로 과학 교과 중심으로만 스팀 교육, 뭐 융합 교육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그쪽으로만 편향된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적인 그러한 교양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다가 이과적인 특성, 예를 들면 합리적인 사고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 뭐 분석적 사고 능력, 과학적 사고 능력, 그죠? 여기에다가 같이 예술적인 감수성이라든가 능력, 이것이 같이 겸비되고 융합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제가 직접 담당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너무 과학 교과 위주의 편중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과학 교과 중심 위주의 과학 교과 중심의 스팀 교육에서 벗어나서 인문사회 이런 교과까지 포함해서 교과 교육 위주로 전 교과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융합교육의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창의지성교육, 아마 처음 듣는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창의인성이란 말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성의 방법으로 창의성을 키우자는 겁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 한국 교육은 지식 위주에 치우쳐 왔습니다. 지식 위주의 교육을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어떤 단편적인 지식 암기 위주의 교육, 그죠? 또는 서열 위주의, 또 뭐 시험을 통한 그런 줄세기 교육, 이런 데 하다 보니까 수업을 통해서 그 사고하는 능력을 거의 키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문제 해결력 위주의 그러한 또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평가도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논수령, 서술형 평가 이런 걸 또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예술적인 어떤 감수성 뭐 이런 부분을 같이 겸비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 창의적인 사고력 또는 뭐 뒤가 얘기하는 반성적 사고력 이런 거를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융합교육과 같이 관련해서 바꾸고자 그런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관련해서 너무 말 길은가요? 문제점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융합교육과정 개발이 좀 먼저 돼야 되지 않나. 융합교육이 하나의 뭐 시대 흐름이 한 무슨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교육과정부터 개발이 먼저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저희 교육청에도 그런 점에도 관심을 갖고 융합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예, 너무 길었던 것 같으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 이하성 장학관님도 간단하게 좀 한 말씀 준비해 오신 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서울시 교육청은 그 경기도에서는 이제 과학 중심 좀 비판하셨는데요. 우선 시작은 저희는 과학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부에서 시작한 스팀을 저희는 과학 중심으로 지금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학교도 운영하고 있고요. 교사 연수도 14년까지 한 6,300명 목표로 지금 뭐 아주 성황리에 잘 하고 있고요. 그다음 수업 모델 개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선 적용 학교도 14년까지 한 2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목표에 뭐 도달하냐 안 하냐 이런 것보다는 또 어느 과목이 중심이 되냐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뭐 1, 2년 사이에 이 인식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무엇보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스팀 교육의 장점은 중등학교에서는 교과 간의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교사들의 그 양성 자체가 과목 교과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그 다른 교과가 무슨 공부를 가르치는지에 대한 그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융합교육이 제기된 배경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뭐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뤄야 되는데 굉장히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거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스팀 교육이 교사들한테 주는 중요한 시사점은 학생들은 하나인데 교사들은 분절적으로 자기 과목만 가르치고 옆에 다른 교과에서 이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어쨌든 이 스팀 교육을 통해서 다른 교과의 교육 과정을 들여다보고 학생들이 무슨 내용을 배우는지를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것이 저는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교사들 뭐 국제 지표에서도 나타나서 굉장히 훌륭한 자원들이 가고 있고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렇지만 실제로 아까 발표를 막 보셨지만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아니면 단체를 통해서 또 학교 내 외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워낙 그 역량들이 좋으시기 때문에 한 수년 내에 저희가 목표한 것보다 빨리 이런 그 수적인 양적인 확대뿐만이 아니고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그 편견 또는 그동안의 약간의 그 관행적인 그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이 빠르게 저는 시정이 돼서 좀 더 지금 저희 우리나라 교육에서의 그 어떤 부족했던 부분들이 이 스팀을 통해서 메꿔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무엇보다 교사 연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 연수에 많이 치중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교과 간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융합교육을 한다 그러면 교사 양성부터 아마 큰 틀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큰 문제를 떠나서 교육 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왜 이렇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교육이라고 합니다. 왜 어려운가라고 생각을 하면 역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전통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까 그 전문가들도 말한 것처럼 내가 창의적인데 그게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스승님한테 배워서 또는 부모님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의 고유한 그 교육에서 다뤄야 될 목표나 전통이 있게 되면 그거를 본으로 해서 그걸 줄기로 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점진적인 발전이 있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큰 발전을 기대한다거나 하루아침에 그거를 위해서 모든 걸 바꾼다던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위험한 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학교와 교사들에게 자율성을 주면서 점진적으로 그것이 확대되고 그 효율성이 인정된다면 점차 변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사범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교사들이 너무 무겁습니다. 어깨가 힘들고. 그래서 저는 학생이 행복한 학교만을 얘기를 하는데 왜 교사가 행복한 학교는 얘기하지 않는가. 실제로 교사가 행복해야지만 그 에너지가 학생들한테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현재의 교육 목표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지만 좋은 대학 가기입니다. 근데 좋은 대학에 저는 이제 좋은 대학에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을 보면은 느끼는 거지만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오면 목표가 달성됩니다. 그 다음부터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학생들이 나눠지는데 창의력을 주어지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창의력을 가진 학생들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스스로 만든 학생들은 끝까지 가면서 생명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물론 어렵겠지만 자기 아이들이 잘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키워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창의력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참 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좀 더 큰 목표를 학생들한테 아이들에게 주었으면 합니다. 부모님들이 대학에 가는 방법까지는 아는데요. 그 뒤는 지도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목표를 가지도록 지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좀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긴 안목으로 이렇게 전문가들도 쉽게 달성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그래도 좀 희망적이었던 것은 창의력이라는 것이 무에서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에서 발견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문가들을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된 것 같은데 아까 그 미술 하시는 분도 수학을 버렸다가 다시 수학의 정석 6권을 떼었다고 하는 것처럼 유에서 새로운 발견을 통해 창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필요한 것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부가 필요 없이도 창의력이 생긴다면 교육의 힘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걱정을 할 텐데 다행히도 교육의 힘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이 창의, 인재 또는 융합교육과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미래라는 이러한 그 청심의 슬로건이라든지 교육의 어떤 큰 뜻을 잊지 않고 우리 모두가 계속 달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